안녕하십니까.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강창랑 이사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상반기에 많은 그 정부 지원 사업들, 그 다음에 정책자금 쪽 신청하셨다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. 사실 그 상반기에 이미 많은 정부 지원금들,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예창패라든가 초창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료가 됐죠. 그래서 한번 떨어지신 분은 올해는 다시 기회가 없으시니까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. 그다음에 상반기에 그 중진공이라든가 소공인들 정책자금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이미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소진됐고 하반기에 추경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부분도 불분명한데다가 사실 하반기에 그렇게 많은 그 정책 자금들이 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. 단지 올해 하반기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은 하신 건 계속 하시되 원래 사업하실 때 항상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만 가지고 사업하실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올해 혹시라도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내년을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코너 들으시고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많이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 그 정책 자금 쪽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. 속상하시고.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내년 준비할 팁을 드리자면 정책자금에서 탈락하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. 원래 이 신청하실 조건이 안 되시는데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.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신지. 그거는 이제 당연히 고치셔야 되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접수까지 다 됐는데 심사에서 떨어지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부채 비율하고 매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냐 이게 사실 중요하죠. 자본이 크면 부채 비율이 낮아질 거고 같은 부채라면, 그 다음에 같은 자본이라면 부채가 적을수록 부채 비율이 낮아지겠죠.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부채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자본금을 증자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시는 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 부분을 내년 전에 실행을 해서 올해 말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은행이든 아니면 정책자금이든 기본적으로는 한 300에서 400% 언더로 나와야 정책자금 받으시기가 더 편하다. 받으시더라도 한도가 조금 더 나온다.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부채 비율이 700, 800% 넘어가신 분은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이걸 낮추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부채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같이 고민하시면서 미리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매출이죠. 매출이 안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소공인이라든가 중진공에서 일부 자금 또는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소액자금으로 3천에서 5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매출이 5천이 안 돼요. 그러면 사실은 매출을 초과하는 부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책자금 신청하셔도 받기가 쉽지 않으시죠. 은행에 여신도 받기 쉽지 않으세요. 그래서 매출을 늘리는 부분을 어떻게 늘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서 준비하셔야 내년에도 이제 정책자금 신청하실 때 더 유리하실 수가 있겠죠. 근데 사실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냥 사업은 시작했는데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그러신 분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벤더 계열사, 벤더사 이런 곳들 좀 큰 기업들하고 최소한 물품 공급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양해각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실제 매출은 없더라도 이런 기관에서 평가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기술이라든가 우리 제품,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되면 이 기업들이 우리 거를 사주겠다. 이런 계약을 맺으면 좋죠. 최소한 사주겠다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양해각서 정도까지라도 있어야 그나마 매출이 적은 걸 커버가 된다는 거 분명히 좀 인식하시고 지금부터라도요,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표님들이 직접
이런 주요 구매처가 될 거래처들하고 가서 양해각서 내지는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들,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R&D 사업들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,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서하고 비즈니스 모델이에요. 사업계획서라는 거, 이거 왜 써야 되지? 힘든데, 뭐, 복잡해. 양식이 어떻게 되지? 이런 분들 많으세요. 양식은 사실 없어요.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, 그게 굳이 뭐 남이 만들어 놓은 양식에 맞춰서 쓰려고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안 맞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,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. 그거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사업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이템이잖아요. 아니면 제품. 이게 어떤 차별성을 갖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1차죠. 그거에 대한 장을 서술하는 거예요.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설명 또는 기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. 근데 기술력만 좋으면 뭐예요? 사실 원가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이제 이 부분이 판로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실 기술력 좋아도 망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근거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, 그래서 판매처, 시장 규모, 그 다음에 마케팅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, 사실. 그래서 수익도 나야 되죠. 그래서 재무 분석이라든가 수익성 분석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업계획서라고 이야기하고 시중에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지만 사업계획서 뭐 구성 요소 해가지고 뭐 적게는 한 7개, 많으면 막 12개, 심한 건 20개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자꾸 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. 그래서 그 빈 양식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덤덤하게 친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사업은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거야 라고 설명하듯이 차분히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아는 분들 또는 특히 전문적인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분들 사업을 직접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. 비즈니스 모델, 이것도 진짜 어려워하세요. 사실 별 내용은 없는데, 어려워하세요. 사업계획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. 실제로 사업계획서가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기도 하고,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기도 해요.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안에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,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보실 수도 있어요.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뭐냐? 내 사업이 안 망하고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.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, 사실. 똑같은 이야기예요, 앞에 사업계획서하고.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 보신 분하고 안 해보신 분, 그 다음에 수시로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계속 개량하신 분하고 그냥 한번 만들고 그냥 마신 분, 차이가 엄청나죠.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 요소로 돼 있는데, 하나는 이 제품의 경쟁력, 차별성, 이게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날 건지, 이거 2가지를 묶어서 이제 이게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,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냐, 아니면 모방 불가능성이 있는 거냐 해서 이게 향후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걸 보는 이런 크게 4가지 축으로 돼 있는데요.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사업계획서하고 비슷하게 내 거의 진짜 진정한 경쟁력은 뭐지? 내 경쟁사하고 내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 있지? 이게 하나.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냐. 매출이 많다고 해서 수익이 좋은 건 아니에요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자, 예를 들면 경쟁사에서 10,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을 제가 시장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7,000원에 팔 수 있죠. 그러면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갈 거예요. 근데 매출이 올라가면 뭐예요? 원가가 8,000원짜리인데. 한 개 팔 때마다 1,000원씩 계속 적자 나면 뭐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회사가 망하겠죠.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과 함께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. 일시적인 아이템 가지고 할 수 있죠. 여름에 모기장 뭐 특이한 거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어요. 근데 겨울에도 팔려요? 물론 뭐 겨울에
내년에 신제품 나오기 전에 싸게 판다 해가지고 뭐 반짝 팔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이건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. 그래서 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냥 반짝 특수 상품, 단기간에만 반짝할 상품이다 그러면 사실 그때만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을 안 하는 체제로 가야 되겠죠. 그러면 공장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. 다 외주 생산해서 해야 되고. 왜냐면 나중에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공장을 만들어요?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여기서 분석을 하실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모방 불가능성은 특허라든가 인증 이런 걸 통해서 상대 내 경쟁사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차별적으로 이 기술이나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처음이 어려운데 해보시면 별거 없어요, 사실. 그리고 어떤 양식이나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.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, 그게 중요하죠. 만들어 보시면서 다른 사람 거 참고해서 보시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그냥 한번 만드시면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. 최소 그 분기에 한 번. 저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천드려요. 매달 내용이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까지 하셔서 이제 어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수시로 보시고 상대편한테도 주셔야죠. 특히 정책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 할 때 사업 계획서 많이 내시거든요. 근데 내시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양식만 어서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는데 그걸 막 쓰면요. 저는 심사위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보죠. 보면 참 너무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되게 어색해 보이고요. 이 기업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될까? 이래가지고 사실 높은 점수 받기가 어려우세요. 그래서 너무 성급한 것 같지만 사실 6개월 금방 가거든요. 방금 1월 초였던 것 같은데 벌써 6월 말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. 올해도 또 금방 갈 겁니다. 그래서 올해 지금 남은 기간에 정책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건 지원하셔도 되지만 거기에 너무 큰 기대를 거신다기보다는 가능하면 내년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받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